지난 5월 FOMC 회의 이후에 국내 외환 시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이후에 약달러 속에서 유일하게 원화만 약세를 보인 바 있었죠. 여기에 또 베트남 동화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았던 원화의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상이 과연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지수별로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움직임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들어서 주가가 미국의 빅테크 업종이 많이 올라가고 예. 일본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품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요. 예. 어제는 일본 주식이 별다른 그 악재는 없었습니다는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좀 주가가 니케이 지수가 비교적 많이 떨어지고요. 예. 오늘은 사실 다른 요인이긴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어제 니케이 지수가 1.8%, 60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죠. 예. 그리고 오늘 빅테크 업종도 우리 캐서분이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다른 그 다우존스로 올라간 데 비해서 예. 이렇게 1.3% 정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다우지수가 이렇게 빨간 선 이렇게 그린 거는 역시 오늘 그 OECD 경제 전망 보고서가 미국의 성장률을 이렇게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 3대 예측 기관이 IMF, 월드뱅크, 그다음에 OECD인데요. 이렇게 6월 이후의 전망을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다 올라가서 최근에 미국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던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켰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한 가지 오늘 월가에서 고민은 예. 3대 예측 기관들은 저렇게 성장률을 올리는데 정작 그 페드 입장에서는 5월 FOMC 의사록에서 사실 그 하반기에 경기가 좀 둔화된다. 예. 침체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는 경기 둔화된다 하는 이런 모습에서 또다시 또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런 대목에서는 하반기에 누가 맞았느냐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3대 예측 기관들이 전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 대해서 오늘 또 골드만삭스도 어제 예. 침체 확률이 좀 낮아졌다 하는 측면과 오늘 그 다시 미국 경기에 대해서 밝은 전망 이런 것이 주가를 끌어올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페드가 또 한 차례 곤욕을 맞지 않겠느냐 하는 예. 이런 시각이 월가에서 우스갯소리 나왔고요. 오늘 빅테크 업종은 뭐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그 딜로지 공포와 그다음 멜다운 공포 두 가지가 들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새로운 용어 빅테크 관련된 업종이 대부분 다 많이 안 좋죠. 넷플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다 안 좋은 모습을 지금 정영국 PD께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저렇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나스닥 지수가 1.4% 이렇게 떨어졌을까 할 때 새로운 용어 딜루지 공포인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부채 협상이 타결됐다 보니까 대다수의 그 전문가들은 미국의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디폴트 우려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단기채, 이제 지금 국고가 바닥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고가 채워있지 무슨 이자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홍캐스터랑 홍앵커랑 예. 최박캐스도 연내에 이 문제가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상치가 나와서 마켓워치라든가 이런 데는 연내에 단기채 중심으로 미국의 국채 물량이 한 1조 1천억 달러 정도 예. 급증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딜루지 공포입니다. 딜루지 공포는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는 우크라이나에 댐이 붕괴됐습니다. 댐이 붕괴되는 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아주 홍수에 피해가지고 곡창지대 홍수가 피해나오고 있는데요. 그 표현할 때 릴루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앞으로 미국에서 보면 단기채 물량이 발행 물량이 급증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기채 물량이 급증하면 채권의 수급상에서 보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금리 인상 효과 그것이 0.25든 0.5%든 금리 인상가 되기 때문에 6월에는 기준금리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스킵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단기채 물량이 증가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가장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업종들이 떨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야데니아 차트 분석가가 얘기했던 멜다운 공포입니다. 이 멜다운 공포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예. 좀 말씀드리면 자, 이게 멜다운은 녹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멜트 다운이니까 녹아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업종이 올해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50%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멜다운, 녹아 떨어지기 위해선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녹아 떨어져야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한 멜트업이다. 멜트업이다. 그 멜트업은 멜다운의 전제다. 그래서 멜트업은 멜다운을 연결된다. 그래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 그래서 빅테크 업종이 떨어졌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가장 환호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빅테크 업종 중에 오늘 테슬라 주가 마감 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빅테크 업종의 급락속에 테슬라는 올랐을 겁니다. 한 1.4% 올랐네요. 224까지 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 사회적 부정적 반응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70% 실제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이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좋은 층, 테슬라를 밝게 보는 게 아니라 좋은 면을 보겠다 하는 연초에 방송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가격 인하 정책은 잘못됐다. 인상으로 바꾸고요. 중국은 미국과 마찰 과정에서 중국의 생산 기지를 넘어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인도로 바꾸고요.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정상을 찾는 과정에서 160달러에서 지금 22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든지 정상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정직하고 정상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가 얻으면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시장의 서프라이 디맨드로 이렇게 평가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환율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FOMC 회의 이후에 국내 외환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애덤 스미스의 300주년, 어제 그 계속해서 한국경제신문도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는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그 주제가 워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제 방송에 원달러 환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1,300원도 붕괴됩니다 하는 이런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 초반에 1,29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장마판에는 위안화가 약세를 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낙폭을 좀 이렇게 축소시키긴 했습니다는 역시 1,203원 정도로 해서 4월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게 이제 그래프가 그랬죠. 1,297원에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위안화 고시가 약세 고시가 되다 보니까 원위안화 동저하 계수가 높다 보니까 저렇게 회복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실 낙폭은 초반 낙폭을 다 극복하지 못하고 4원 이상 떨어지는 과정에서 4월 이후에 최저치, 원달러 환율은 최저치, 그만큼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 보니까 원화 강세 오랜만에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국내 외환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2월 이후에는 대부분 다 달러가 약세 조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2월 초, 5월 초 100일 정도로 해서 달러가 작년에 114에서 보면 굉장히 약세를 보였죠. 그러면 달러가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기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2월 초에 1,228원에서 5월 초에는 1,344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달러 약속에 원화 강세되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달러 약세 속에 원화가 약세되는. 더더구나 우리 국가는 경제적으로 보면 G8을 지향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것이 사실상 많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고는 각도에서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5월 초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저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자, 5월 초에 지금 6월 6일 미국 시간으로 103대죠 오늘. 그러면 이제 100일 기준으로 5월 9일 기준으로 본다면 달러가 강세됐죠. 그럼 요 기준으로 보면 원화가 약세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요 기준으로 보면 1,344원에서 지금 어제 1,202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달러는 강세 속에 원화가 거꾸로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강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이후 5월 초에 달러 약세 속에 원화가 약세되는 보인 조짐이 자 그 이후에는 달러 강세 속에 원화가 오히려 강세가 되는 이런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요인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화의 변동성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원화의 변동성이 베트남 동화보다 5배는 높다. 한국은 G8을 지향하는 국가인데 베트남은 개발도상국 국가인데
그래서 우리 원화가 이류 통화로 전락된 게 아닌가 하는 이 논쟁이 국내 그 외환시장에 있었었는데요. 지금 원화 변동폭도 베트남 동화 수준으로 지난 한 달간이 거의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 이런 이상 조짐이 이렇게 해소되는 조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외화 관련된 이렇게 결제 통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그 주식이라 하는 사학개미, 일본의 그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하는 일학개미 입장에서는 결제 통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거래 통화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중에서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국내 외환 시장의 이상 조짐이 조금씩 풀릴 기미가 나타내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한 직후부터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감산을 이렇게 삼성전자가 감산을 예. 한 이후로부터 한국의 삼성전자 주가 코스피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원달러이 떨어지는 예. 원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 속에 원화가 강세되는 이런 그 이상 조짐 이런 것도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의 유출입을 한번 올해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1월 달에 거세게 많이 들어왔죠. 6조 3천 들어오고 이것이 줄어들어서 4천억 이제 둘째 자리는 빼겠습니다. 예. 3월 달에 3천억, 4월 달에는 감산이 4월 중순 이후서부터인데요. 후반기에 많이 잡혀서 사실 4월에 2조 원 정도 들어왔고요. 5월 달에는 무려 4조 3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감산 이전과 감산 이후에 대비해서 사실 1월 달만 빼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우리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은 건가 하면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이 누누이 말씀드리려면 외국 자본이 이렇게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 예. 경제 성장들도 안 좋고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왜 들어왔을까? 지금은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높다. 그래서 똑똑한 기업 하나만 있으면 국가보다도 오히려 증시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증시적 측면에서는 다른 환경이 도출된다 하는 것을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감사는 테슬라의 가격 할인에 대비해서 문샷 싱킹이다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라든가 이런 측면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이거 주춤하긴 했지만 미국의 빅테크 업종을 이렇게 보다도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는 최근에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주춤하다 보니까 이 펄이든가 이걸 가지고 들이대서 거품 논쟁이 있는 거일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은 이렇게 최근의 주가는 이렇게 재무제표상의 펄이든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융 사이드가 실물에 비해서 3대1 정도로 금융이 높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상의 PR이든가 PDR이든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건 뭐 눈이 잘들 아실 겁니다. 그냥 주가가 올라가다가 할 때는 펄이든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하다가 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또 그걸 펄을 들이대는 이중적 잣대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상당히 잘못된 잣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가 펄을 들이대서 거품 논쟁하는 것은 지금 시류에 맞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난달에 가정이라는 전제하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원달러 환율을 회복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눴었죠. 네, 사실 작년 10월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우리가 작년 10월 초에 1448원 갈 때 일부 그 교수께서 증시 붕괴 환율 많이 올라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1620원 정도 예. 외환위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아까 보신 것 같이 1224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외환시장의 이상 조짐이 2월에서 4월 달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 이후에 외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건 특정 회사와 관련돼 있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삼성전자라는 게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외국 자본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특정 종목 얘기, 회사를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의 이상 조짐도 풀리고 있습니다는 예. 아마 이건 추경호 부총리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은의 이창용 그 총재께서도 가장 그 이렇게
기대를 하는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상반기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수출이 감소되고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경제 성장이 높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조심스럽게 저점 너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가 살아난다면 일단은 수출이 감소되겠죠. 수출 감소폭이 둔화되겠죠. 그리고 무역 적자 폭이 좀 확대되는데 감소되겠죠. 공교롭게도 이달 들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수출의 감소폭이 좀 둔화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무역 적자 폭도 과거에 비해서는 월의 일정 기준으로 보면 좀 무역 적자 폭이 축소되는 이런 보기에서 이런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이게 한국의 반도체 경기다라고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본다면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 반도체 경기가 한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인해서 국내 외환시장 이상 조짐 해소돼. 그 다음에 수출 감소폭 우려됐던 부분이 둔화돼. 무역 적자 확대됐던 부분이 축소돼. 여기까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총체적으로 보면 경기까지 이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반기에 경제 성장이 낮고 하반기에 높아지는 상저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 측면에서 지금 정책 단계에서 이런 것을 은근히 기하지만 예. OECD 입장에서도 상하반기를 나눌 때는 하반기가 좋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성장률을. 예. 근데 무슨 얘기냐? 성장률이 1.6에서 1.5% 떨어졌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 상반기에 워낙 성장률이 낮은 폭을 하반기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연간 성장률은 좀 낮지 않겠느냐 하는 세부 내용을 있는 거로 보면 대체로 반도체 경기가 지금 살아난 과정에서 국내 정책 당국도 국내 예측 기관도 그 다음에 사실 그 해외 기관도 한국 경제 성장에 한국 경제 경기 패턴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국내 외환 시장의 이상 조짐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얼마 못 갈 것이다,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시각들도 있다고요? 네, 바로 이제 2월달 페드 회의에서 금리를 여기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에서 2%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라가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설령 그 2월달에 페드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부채 협상 타결 이후에 단기채 발행 물량을 낼 때는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페드 회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 캐리 트레이드 보면 시장 금리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페드에서 금리를 올리든 아니든 실제적으로 한미 간의 금리 차는 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외국 자본을 이탈시킨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 자본 이탈에 따라서 원달러니 올라가지 않느냐. 예. 그럼 원달러니 올라가면 수입물가 상승하지 않느냐. 인플레 차발. 그러면 이제 인플레 잡기 위해서 하느니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더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트리플 악순환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6월 5일도 외국 자본이 조금 이탈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외국 자본 조금 이탈됐습니다. 아마 정혁 PD께서 6월 5일 날 외국 자본 이탈, 예. 그다음에 어제 외국 자본 이탈 규모는 적습니다는 이걸 비춰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자 지금 국내 외환시장에서 나타난 이상 조짐의 해소 조짐이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앞으로 환율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한은도 고민이 참 많아질 것 같은데요. 한미 간의 금리 차를 좀 축소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상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시장 금리를 생각한다면 사상 최대폭인 2%포인트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어제 6월 5일 날, 6월 1일 날 외국 자본 이탈이라 모습 보면 금리 차 확대에 따라서 외국 자본 이탈 결국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예. 나왔네요. 외국 자본 문제에 대해서 지금 6월 5일 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95억, 예. 그다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저런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403억 이탈되다 보니까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한미 간의 금리 차는 그것이 어떤 몇 퍼센트 포인트 간에 2% 포인트 되는 간에 자 2% 포인트에도 외국 자본 이탈됐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과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외국 자본이 이탈 모습이 작년에 1.5% 포인트 12월 이후에 벌어질 때도
지금까지 보면 약 9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9조 원 정도 나가야 되죠. 근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 1.75%포인트 이렇게 확대된 이후에도 이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이 많이 이탈될 것이다. 이제 드디어 이탈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4조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자, 펀더멘탈 내지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그 대형 업체들의 펀더멘탈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펀더멘탈이 지금 받쳐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수급상이 개선되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개선되다 보니까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도 좋은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혜택을 받아서 한국의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크로 사이드의 한국의 성장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이드의 똑똑한 기업의 펀더멘탈 이거 개선되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 들어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한미 간의 금리 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2% 벌어져서 앞으로 외국 자본이 이탈돼서 환율이 올라가고 뭐 수입물가 상승하고 그래서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런 우려를 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OECD 전망치 이렇게 보면 올해 연간 성장이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성장이 올렸는데 우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지, 그 다음에 추경호 부총리의 입지는 경기 부양 쪽에 둬야 된다. 그것이 뭐 금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경기 부양 쪽에 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화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엔 환율 지금 약 1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1년 정도 전쯤에 엔화에 투자했던 분들도 손실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어제는 원엔 환율이 93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맘때쯤 작년 3월 이후에 우리나라의 시중은행 PB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 투자 권유했던 것이 손실이 갔다 보니까 엔화 투자를 굉장히 권유하고 특히 있는 분들 다 대상으로 해서 달러 투자보다는 한때는 엔화에 그렇게 매입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엔화의 예금 잔고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율이 급락에 따른 환차손을 물타기 하는 이런 용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어제 당혹스러울 겁니다. 어제 원엔의 환율이 93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PB들이 엔화를 권유할 때 이때 1,191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제 비로 935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빼기를 하면 한 260원 정도 엔화를 샀다면 100엔당 260원 이렇게 손짓이 났습니다. 근데 달러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투자는 작년에 1,446억에서 사실 올해 2월 초에 가장 낮은 수준이 1,224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220원, 240원뿐이 안 됩니다. 지금의 엔화 투자는 달러 투자보다 손실이 큰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과정에서 엔화를 이렇게 환차손이라면 버려야 되는데요. 지금 물타기 해라. 지금 환차손이 나니까 물타기 해라. 나중에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면 자 물타기 했던 것도 올라가면 환차손을 이렇게 빨리 보존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타기가 또 유행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엔달러 환율을 이렇게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사실 그 139에서 140엔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 레이트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분자에서 가만히 돼도 분모에서 139에서 140원 올라가면 오늘 원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의 모습에 따라서 좌우되긴 하겠습니다는 저 엔달러 환율을 본다면 935원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라든가 이런 측면이 반드시 증권사라든가 그다음에 은행들이 고객의 투자를 권유했는데 손실이 났어. 이거 뭐냐? 희석시키기 하나의 방안도 되거든요. 물론 좋은 쪽의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는 항상 물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그래서 엔화 투자들이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끝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의 통화정책은 사실 앞으로도 변경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다음에 엔저 정책, 지금 상태에선 위에 따라 하더라도 누님이 말씀드리는 여기 자막을 갖고 있으면 자막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막이 있다 하면 변화가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뭔 얘기냐면 지금 원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물타기를 나서야 되는데요. 앞으로 뭐냐, 일본의 위에다가
엔화 강세 정책이라든가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하면 자 물타기가 성공하는데 당분간 있다가 지금 엔저 정책이라든가 만이 정책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물타기가 굉장히 손실을 더 초래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서 향후 일본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왜 일본의 사실 주식이 자금에 들어가느냐 하면 예. 그런 중국과 미국에서 이탈된 캐리성이 들어가고 쉘터성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인 상태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니케이 지수가 600포인트 떨어진다. 이번에 통화 정책이든가 펀더멘탈에서 개선돼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